안보 분야 분위기 좀 어때요? 서로 친해지려고 엄청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명 만난 본게임 오늘도 본명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본격적인 신냉전 구도가 짜여지면서 이를 계기로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를 향해 계속해서 안보 전략을 전환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 와중에 일본이 사실상 항공모함을 다시 보유하게 되면서 원래도 해군력이 센 걸로 알고 있는데 세계적인 해양 강국으로 떠오르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정확한 말씀입니다. 예. 사진 지금 보시면은요. 자, 이 가판이 넓은, 그쵸? 이거 그냥 항공모함이네요. 맞습니다. 예, 일본 해상자위대가 지난 3월 29일 예. 이즈모급 헬기 호위함, 그중에 2번 함인 카가함을 경항모로 개조하는 1단계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2021년에 이즈모급 1번 함인 이즈모함을 1차 개조를 완료를 했거든요. 이제 거기에 비해서 두 번째 함까지 된 겁니다. 이 이즈모급 전체가 항모로 개조가 되면서 1945년 태평양 전쟁 패전 이후에 일본이 다시 보유하게 되는 첫 항공모함들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개조 전의 카가함의 모습이고, 자, 보시면 헬기가 그간은 여태까지 전부 28기, 그 다음에 약간 좀 덩치가 큰 오스프리 같은 기체로 하면은 14기 정도를 이제 탑재해서 운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자, 보시면요. 길이가 248m, 그 다음에 너비가 38m, 기준 배수량이 19,500톤. 근데 만재 배수량을 치면 27,000톤. 자, 그래서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함정 중에서 제일 크고 덩치가 큰데도 구축함하고 비슷한 30노트 이상의 속도로 이렇게 항해할 수 있다고 하네.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개조 전후 차이가 함수라거나 앞에 부분이 마른 목걸이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렇죠. 마른 목걸로 좁아졌는데 얘는 넓어졌죠, 그렇죠. 예. 사다리꼴이던 함수가 완전히 사각형으로 바뀌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소위 그 전형적인 강습 상륙함들, 미국의 미 해군의 와스프급이나 아메리카급 이런 모습과 비슷한 형태로 바뀐 거죠. 예. 근데 지금 카가함하고 같이 경항모로 개조하고 있는 그 이즈모급 1번함인 이즈모함의 함수는 아직 변경은 안 된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튼 그러면 경항모로 개조된 이 카감 스펙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배 자체 스펙은 전투 능력이 뭐 있다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자함 방공, 그러니까 자기 배를 지키는 정도 능력이고요. 어차피 주변에 호위함들이 다 지켜주기 그렇겠죠.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보면은 이제 그 페일럭스 시위즈, 그래서 20mm 기관포를 발칸포가 돌아가면서 쭉 쏘는 이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함교에 그 C램이 장착이 돼서 이제 각 2개씩 장착이 돼서 이런 자위용 무장을 제외하고 무장 자체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항공모함의 핵심은 역시 항공기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소위 이제 게임 체인저급이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자, 그것도 5세대 스텔스의 단거리 수직 이착륙기인 F-35B의 운용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이 로키드 마틴이 만든 F-35B는 그 뭐 최첨단 그 센서 레이더 이런 걸로 통해서 이제 광학 센서도 정말 좋고요. 그래서 최전방에서 스텔스로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 감시 정찰 조용히 하다가 심지어 조기 경보, 그다음에 방공망 제압 임무까지 수행을 하고, 그래서 이런 F-35가 일본 해상 자위대와 통합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기체가 사실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F-35A랑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길이는 한 15.6m, 높이가 4.36m, 그다음에 날개 너비가 10.7m 정도, 자체 중량이 32,300파운드, 최고 속도는 마하 1.6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최대 무장량으로 보면은요, 이게 수직 이착륙기라서 이제 안에 터보팬 같은 것들을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내부 폭장량이 좀 적어요. 그래서 6.8톤 정도로 적고, 그 다음에 폭탄도 F-35A처럼 2,000파운드 폭탄을 못 집어넣고, 두 개를 못 집어넣고 1,000파운드 폭탄을 넣게 됩니다. 작전 반경이 한 833km, 그 다음에 항속거리가 1,667km로 F-35A는 뭐 작전 반경이 1,000km 넘고요, 1,093. 그 다음에 항속거리가 2,200km.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무래도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이 항모 자체가 바다의 플랫폼이 되니까 당연히 경항모에서 이착륙되면 작전 반경이 해상에서 넓어지는 거고, 여기에 공중 루브까지 받게 되면은 작전 반경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개조, 일체 개조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앞에 이 함수 이렇게 반듯해진 거 말고는 잘 모르겠는데 또 어떤 부분들에 또 변화가 있는 겁니까? 헬기 호위함을 경항모로 개조할 때 핵심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수직 이착륙기 우리 F-35B 예. 이 엔진의 고열을 이제 견뎌내는 갑판 기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와, 땅에다 이렇게 막 뿜어낼 거니까 진짜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요. 가판에다가 예. 못겠네요. 웬만한 그 철 가지고는. 예, F-35는 뒤에 있는 제트 엔진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그 리프트 팬이라는 건데, 리프트 팬은 프로펠러에 가까운 거라서 이제 위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밑으로 쏘기 때문에 이거는 열을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뒤에 엔진은 땅으로 그냥 돌려가지고 땅으로 쏴버리니까 예. 거기는 뭐 온도가 1,000도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좀 철을 녹이는 뭐 이런 온도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 지금 항모 갑판들은 대부분 이제 강철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갑판의 두께를 뭐 두껍게 하고 이런 것도 답일 수 있겠으나 그러면 이제 굉장히 무거워지고 그러면 기동성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세라믹 코팅을 하는 겁니다. 거기 세라믹이요? 예, 아시다시피 세라믹이 열에 되게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코팅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열을 차단을 하는 건데, 카감의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함수 변경하고, 그다음에 내열 비행 갑판, 그리고 내열 도장 설치 이런 1차 개조 작업을 한 거고, 이건 이미 완료가 됐고요. 2차 개조는 2026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걸 위해서 일본 방위성이 미국 레이시온사의 그 유명한 레이시온사의 항공기 착륙 지원 장치인 합동 정밀 접근 및 착륙 체계, 뭐 J-PALS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거를 도입을 지금 합니다. 이 J-PALS라는 거는 고무결성 GPS, 우리가 쓰는 GPS보다 훨씬 더 정밀한 이름만 듣고더라도 바로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얼마나 정확한지. 그래서 모든 기상과 해상 상태에서 항공기를 항모와 강습 이륙함으로 이제 센티미터 단위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운전할 때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정밀하고 또 항제밍 그 비화 데이터 링크, 아모아죠. 이거는 아모아 데이터 링크. 이거는 이제 항공기와 GPS 센서 그리고 안테나 함정 장비들 간의 보완된 통신을 가능하게 하고요. 이런 J-PALS가 없다면 사실은 이 바다나 저시정 속에서는 항모의 착함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도 생길 수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기술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 이즈모급이라고 하는 게 뭐 이름이 뭐 호위함 이건 말건 간에 사실 처음부터 이거 경항모 항공모함으로 이거 바꾸려고 이거 설계돼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솔직히 엄청 많지 않았나요? 일본은요, 함정에다 다 그냥 호위함 붙여요. 그러니까 뭐 예. 구축함, 순양함급 막 덩치가 다 커도 다 그냥 호위함이래요. 얘들은. 자, 그래서 이 이즈모급은 사실 취역할 때부터 좀 수상한 설비들이 좀 많았어요. 수상한 설비요? 예, 그래서 자, 이 다량의 항공유를 적재할 수 있는 80만 갤런 용량의 연료 탱크, 이게 이제 설치돼 있고. 야, 이게 헬기 연료 공급치고는 너무 양이 좀 많은데. 그렇게 보는 거겠군요. 그래서 F-35B 같은 이제 함재기를 탑재로 고려한 게 아니냐, 애초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 자, 여성 간부를 위한 방을 90여 개를 설치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여성 간부가 이렇게 이 함정 근무하는 인원이 이렇게 안 많거든요. 여군이 90명일 수 있어도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많나요? 저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방을 90여 개를 그렇게 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야, 결국 함재비 조종사하고 정비사들 위해서 그 공간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일단 그 이 이즈모 갑판과 그 함내 경납고를 연결하는 엘리베이터. 카감,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내려가 올라가는 게 이 테두리 부분에 차이가 좀 있네요. 차이가 뭐. 확 보이시죠, 그렇죠? 사실 이제 제가
그 하와이의 지금 이제 인태사라고 부르죠. 태평양 사령부 싱크탱크에서 이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때 이제 해상자위대 그 1좌, 그러니까 우리 치면 대령 하고 이제 좀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네 이즈모 사실 그 항모로 만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제가 살짝 멋쩍은 표정 지으면서 야, 사실 비행 갑판만 강화하면 그대로 항모를 쓸 수 있게 설계 애초에 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그 세라믹 갑판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이제 그거를 일본 의회가 허락을 안 해서 못 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변화의 움직임이 허락이 된 거죠, 이제.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즈모급 같은 선박의 F-35B가 한 10기? 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NHK가 보도를 했는데 예. 이즈모급이 갑판과 경납고의 면적을 계산을 해보면 F-35B가 10개 정도 탑재가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또 일본은 이미 항모에 탑재할 F-35B 확보를 다 마쳤습니다. 42대를 도입을 하게 됐죠. 2024년 말부터 7기가 먼저 인도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일본이 미국,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서 세계 4번째로 F-35B 운영 국가가 되는 거죠. 올해 벌써 7기가 인도될 예정이면 그러면 바로 올해부터 스타트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항모에 이렇게 뭐 함재기 이렇게 돼서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일본이 좀 철두철미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021년 10월 3일 일본 그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기지에 배치된 미 해병대 F-35B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동북아 지역에 제일 먼저 배치된 F-35 기종이었는데, 자, 이게 1차 개조 작업이 완료된 이즈모급 1번함의 이즈모함 갑판에 성공적으로 이착륙을 마쳤어요. 그래서 이게 그때 영상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미 해병대 미 해병대입니다. F-35B군요. 예. 이 무거운 게, 이 비싼 게, 예. 미 해병대는 뭐 이미 귀신이니까요. 예. 예. 미 일의 공조가 이거 장난 아닌데요? 역사를 돌이켜봐도요, 이제 미군의 그 함재기가 항모에서 뜰 때 다른 나라 항모에서 뜨고 내린다. 미영 동맹 정도가 아마 그게 가능하지 않나 했는데 거의 그 수준까지 올라간 게 아니냐 싶은 거죠. 사실 이렇게 일본이 항모 운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결국 자국 안보에 관한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일본이 보면 중국과 그 동중국해 조어대, 그러니까 일본명으로는 센카쿠 열도라고 부르고 중국명으로는 나오이다오라고 부르죠. 중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또 러시아는 국방 그 4개 도서, 그 해양 분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결국 여기에 투입하기 위한 전력이 필요하다. 즉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목표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조를 넘어서 지난 그 미일 정상회담에서 볼 수 있듯이 양국의 군사력을 좀 일원화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그렇게 좀 약간은 달리 보는 것이 굉장히 좀 일본이 폐쇄적이에요, 행태가. 그래서 분명히 합동성 뭐 추구하고 연합 훈련 추구하고 하지만은 스스로 이제 F-35B를 완전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면은 저 그림은 생각처럼 그렇게 자주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그러니까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미 F-35B를 뭐 아메리칸 와스프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항모 개조 상태 점검하고 운용 어떻게 하는지 선행학습까지 다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탄화가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F-35B 자체가 이런 이 항모의 이착륙을 자신의 소프트웨어하고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겹쳐져서 결국은 굉장히 기간이 좀 단축될 것이다, 운영되는 기간이.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떤 뭐 교육을 하거나 교육을 간다고 했을 때 현직 뭐뭐뭐 하는 분이 갔을 때가 솔직히 효과가 좀 높잖아요. 뭐 저도 가끔 뭐 e스포츠점을 가고 그런 거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미 해병대 그 파일럿이 그 가서 도와주면은 진짜 그런 강사님이 어디 있겠어요. 엄청난 거잖아요. 네, 뭐 쪽집게 거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뭐 그렇죠. 함모 위에서 함재기 운영하는 게 원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거는 지금 이착륙을 2가지 방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연습을 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기존과는 좀 다른 방식인 것이고 이륙 착륙 자체가 항상 어려운데 그거는 뭐 지상의 그 항공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항모는 이렇게 흔들리고 뭐 여러 가지로 좁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바람도 많이 불고 바다니까
약간의 오차만으로도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또 지상의 활주로에서는 어쨌든 넓은 공간으로 어떻게든 뭐 좀 잘못 착륙해도 뭐 나간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만 이거는 함교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바다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차 없이 전투기가 이착륙을 해야만 하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게 오차가 없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문제가 생기죠. 중국의 경우에 항모 위에서 전투기 이착륙 연습 중에 사실 사고가 많이 났거든요. 예. 지금 보시는 이제 J-15 이 함재기인데 이 4세대로 분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J-15가 항모 훈련 중에 추락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하이난 섬에 추락한 적도 있었고, 공장이나 민가에 추락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뜨고 내릴 때 이런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 일본 방위성이 그래서 올해 말부터 F-35B 도입에 발 맞춰가지고 조종사와 함정 승조원 교육 및 훈련을 2년에 걸쳐서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F-35를 또 경항모에서 운용할 부대 장소도 예고가 돼 있습니다. 주둔지가 태평양 방면으로 가장 남쪽에 있는 규슈 미야자키현 유타바로 항공 자위대 기지라는 곳인데요. 이즈모함하고 카카함이 각각 오는 2026년, 2027년에 경항모 변신이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그 훈련하는 거랑 다 계산해 보면은 이때쯤이면은 이제 다 준비가 되는 시간이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정보당국은 지금 중국하고 대만의 양안 충돌 시기를 2027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빠르면 그것에도 대비하기 위한 어떤 타임라인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일본은 계속 그 전력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항모 전투기 뭐 이거 다 공격 무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 있잖아요. 일본의 전수 방위 원칙 이거 위반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요? 그런 지적이 나오죠. 예.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항모라는 거는 우리나라를 지킨다고 좀 느낌이 다른, 배를 멀리 가지고 나가서 항공기를 가지고 나가서 공격을 하는 그런 조금 더 이미지가- 적극적인 뭔가를 할 것 예, 같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일본은 사실 뭐 아시다시피 일본 그 평화 헌법 규정, 헌법 구조에 따라서 전력과 교전권 보유를 금지하고 있고, 또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소위 그 자위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전수 방위 원칙을 지켜왔는데, MC님 말씀처럼 지금 전수 방위 원칙 위반이 아니냐는 그런 논란이 일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일본 쪽에서 얘기는 이즈모급은 국제 평화 유지, 자연재난 및 인도주의 지원 작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또 미일 해군의 협력 차원에서 대잠전 임무를 수행한다. 예. 잠수함이란 건 이제 우리 영토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그 함선들하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뭐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식 명칭은 아까 양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호위함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용도 운용 호위함. 조금 이제 그 말의 묘수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사실 군대는 그렇게 좀 명확해야 되는 법인데 그 스스로를 이렇게 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본은 배가 호위함밖에 없군요. 종류가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까? 그러면 다 호위함이면 헬기 호위함, 뭐 다용도 운영 호위함? 참 거 신기한 나라네요. 그런데 일본이 방위비를 27년까지 미국, 중국에 이어서 세계 3위 수준, 그러니까 10조 8천억 엔, 오이고 100조가 되네요. 이렇게 증액할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헬기 호위함 2척의 경항모 변신을 시작으로 해서 돈 진짜 많이 들어가는 거, 그럼 해상 자위대 몸집이 뭐 더욱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항모를 가지게 되면요, 이 수상함 전력 구조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어요. 다 호위함밖에 없는데요. 아니 다 호위함. 예. 일단 호위함 인척하는 항모가 생겼잖아요. 네. 아, 네. 네. 그러니까 이 항모를 지키려면은 얘를 또 호위하는 배들이 쭉 달라붙어야 되니까. 호위함을 호위하는. 호위함을 호위하는. 그래서 이제 호위함 인척하는 구축함 건조를 늘려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은 지금 이제 이지스함 같은 경우 현재 이제 8척 체제로 해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이라는 굉장히 희한한 함을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원래 일본이 지상에서 이제 이지스 고고도 방어를 하겠다고 이지스 어쇼 시스템을 샀어요. 스파이 7이라는 레이더가 장착되는 걸 샀는데 이게 갑자기 캔슬되고, 야 이거 우리 지상에 설치 안 할 거야. 레이더는 샀잖아요. 이거 어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배에다 싣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도 야 이거 여태까지 배에 실은 적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실을 거냐.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싫습니다. 예, 국가의 명령이니까요. 예, 국가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이 소위 스파이 7 신형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함정을 2척을 건조를 하는데 사실 엄청나게 큰 배가 돼요. 이게 아마 구축함 중에서 여태까지 제일 컸다고 알려지는 중국의 05형보다 더 큰 구축함이 될 예정입니다. 자, 어쨌거나 자 이렇게 2척을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이즈모급 2척을 2006년에 이즈모, 2007년에 카가가 이렇게 완전히 실전 배치가 되고 이제 항모로 완전히 건조가 완료되고 나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하 배수량 7만 톤급의 중항모 2척, 중형 항모 2척을 건조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F-35를 42대 사잖아요. 왜 10대밖에 못 들어갔는데 왜 42대를 사? 이유가 다 있는 거죠. 미리 아니 전투기도 그렇게 미리 땡겨놓습니까? 그게 사실 이게 돈 많은 나라는 미리 이렇게 가능해요. 이게 예. 일단 나라가 부유해서 국민은 조금 힘들어도 그래서 일본이 이 4척의 항모를 보유하게 되면은 사실은 80여 년 만에 명실상부한 항모 보유국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해상자위대는 사실 이제 이미 그 핵전력은 없잖아요. 핵전력을 제외한 재래식 전력으로만 봐도 세계 3위권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큰 함대예요. 동북아 해상 항공 전력에 당연히 커다란 지각 변동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일본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중국 해군력이 막 엄청 급격히 증가하는데, 자, 미국 얘기하는 게, 야, 우리 뭐 350척 최소한 함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는데, 함정 건조는 잘 안 되고. 자, 그러면은 일본이 이렇게 키워낸 전력이 결국 미국과 같이 합쳐지면서 소위 이제 미국의 든든한 안보 파트너, 해양 안보의 파트너로 일본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 해양 분쟁 증가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해군력 강화를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해군력을 강화 중인 어떤 나라에는 바다가 없다고 합니다. 아니면 참 이게 국방비가 새는 건가? 바다가 없는데 왜 해군이 필요한 거죠? 근데 정말 바다가 없는데 해군이 있는 나라가 있긴 있답니다. 그게 또 어디가 그런 건지 본방자사에서 찾아봤습니다. 보시죠. 팥수 없는 찐밥, 고무줄 없는 팬티, 단무지 없는 김밥, 바다 없는 해군.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아채셨나요? 바로 없으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만큼 중요한 알짜배기가 빠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 틀린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다 없는 해군인데요. 아니, 바다의 군대이기 때문에 해군인데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냐고요? 하지만 정말 있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죠. 첫 번째로 살펴볼 바다 없는 해군을 보유한 국가는 바로 몽골입니다. 몽골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있죠. 지평선이 보일 만큼 드넓은 초원과 자유롭게 뛰노는 말들. 그런데 해군이 있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에서나 실제 몽골지도 어디에서도 바다는 찾아볼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몽골 해군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바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민물 호수, 홉스굴 호수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전력을 살펴보자면 함정은 단 한 척, 수오바타르 3호를 소유하고 있고 총 병력은 7명, 사령관은 대위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도 아닌 호수뿐이 없는 몽골은 대체 왜 해군을 창설하게 된 걸까요? 바로 구소련 때문입니다. 구소련은 1930년대에 몽골에게 고속정 한 척을 지원하며 홉스굴 호수에서 석유 수송 임무를 부여했는데요. 그래서 몽골 해군은 해군이긴 하지만 홉스굴 호수 전체가 몽골 영토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경비나 전투 관련 임무는 일체 맡지 않고
오로지 호수 남쪽에서 북쪽으로 석유를 수송하는 임무만 맡았습니다. 그러나 구소련 해체 이후 1993년 몽골 정부가 석유 호부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1997년 몽골 해군은 민영화되어 사라집니다. 몽골 해군의 유일한 함정은 이제 관광선이 되어 홉수굴 호수 투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만나볼 국가는 파라과이인데요. 파라과이는 남아메리카 대륙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내륙국입니다. 내륙국이긴 하지만 병력 약 2,000명의 34척의 함정이라는 꽤 규모가 큰 해군을 갖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라플라타 강이 대서양과 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강을 통해 바다로 진출하냐? 그건 아닙니다. 파라과이 해군의 주 임무는 강의 수송 라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기함으로는 1931년에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파라과이함을 운용하는데요. 이 함정은 파라과이와 볼리비아 간의 차코 전쟁에서 맹활약을 펼쳐 파라과이인들에게는 아주 역사적인 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의 수송 라인을 보호하는 것이 임무라면 해군이 아닌 해안경비대만 운용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해군을 운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파라과이가 해군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1864년에 벌어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의 삼국 동맹 전쟁에 있습니다. 삼국 동맹 전쟁 직전 파라과이는 유럽의 최신형 군함 6척을 주문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다른 세 국가에 비하면 당시 징병제 국가였던 파라과이의 전력이 우세하다고 점쳐졌기 때문에 군함이 도착하기도 전에 전쟁을 벌이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파라과이에게 완전히 악수가 되어 돌아왔죠. 전쟁 초반 파라과이는 무려 세 국가를 상대로 밀어붙였지만 대서양을 통하는 파라과이의 유일한 숨구멍 라플라타 강이 브라질 해군에게 완전히 점령당하면서 전세는 역전됩니다. 파라과이인들은 오늘까지도 만약 그때 라플라타 강을 점령당하지 않았다면 강국으로 성장하면서 현 국토가 두세 배는 더 넓어졌을 것이라고 아쉬워하고 있죠. 다음 국가는 파라과이 옆의 볼리비아입니다. 앞서 살펴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볼리비아도 지도상에서 바다를 찾아볼 수 없는데요. 하지만 볼리비아는 어떤 바다 없는 국가들보다 해군의 진심입니다. 총 173척의 함정과 약 5,0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마약 밀매 조직 소탕 작전에 여러 번 투입돼 실전 경험까지 갖춘 남아메리카 최강의 해병대까지 보유하고 있죠. 원래 볼리비아는 태평양과 맞닿은 국토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1883년 칠레와의 태평양 전쟁에서 패한 뒤 12만 평방킬로미터의 영토와 400km에 이르는 태평양 연안을 송두리째 뺏깁니다. 원래 무엇이든 간에 있다가 없어지면 더 비참한 법이죠. 그렇기에 볼리비아는 칠레에게 패해 바다를 빼앗긴 3월 23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해 매년 그날의 치욕을 되새김질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없는 곳에서도 해군력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자원을 지키기 위해 등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우리나라는 국토 3면이 바다와 접해 있고 지킬 것도 많고 잃을 것도 많은 만큼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전력을 지녀 우리의 바다를 수호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바다 없는 해군이라니요. 그런데 하여튼 필요하네요, 솔직히 보니까. 우리 뭐 월남 스키 부대 이런 말 있었잖아요. 아, 그래. 눈이 없는데. 예. 영어로 해군을 의미하는 네이비는 그러니까 배를 뜻하는 라틴어 나비스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꼭 바다가 아니어도
해군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내륙국은 사실 국가 발전의 제한이 좀 아무래도 있겠죠. 바다하고 접해야지 물동량 크게 막 다른 나라하고 엄청난 분량을 교육이 가능한데 사실 이제 이런 나라들한테는 해군이 역사적 숙제이자 이제 발전 전략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아, 바다가 있어야 해군이 아니라 배가 있으면 배가 더 중요한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이비가 그렇게 시작된 말이군요. 일본이 전수방위 원칙을 깬 게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들게 하는 게 또 이 항모 보유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본이 유사시 적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공격 능력을 갖게 됐다고요? 네, 일본 정부가 지난해 2023년 12월에 국가 안보 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서 적 미사일 기지를 파괴할 수 있는 그 반격 능력 보유 이걸 결정을 하고 자위대가 타격 작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린 건데 사실은 이제 자위대라고 하면은 이제 공격을 막는다는 것은 적의 그 육지를 공격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생각이 되고 우리도 자위대도 그동안은 이제 그래서 지대지, 공대지 이런 개념이 사실 없다시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부터는 이런 방식으로 자위권을 좀 새롭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하신 대로 뭔가 전수방위 원칙을 깨트리는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예. 근데 또 그 반격 능력, 이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것도 좀 설명 좀 쉽게 해주시겠어요? 네, 일본이 북한이나 중국 등 요즘 이제 주변에 미사일 위협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기존의 미사일 방어 체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미사일이 날아오면 이제 떨어뜨린다든가 이런 식의 좀 뭔가 소극적인 느낌을 주는 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적 미사일 기지를 아예 공격을 하자. 땅에 있는 그런 원거리 타격 능력을 확보를 하자. 그래서 적의 선제 공격을 억제하자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선공의 개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공을 실제로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임으로써 억제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미묘한 개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본이 갖추려는 반격 능력의 핵심이 장거리 미사일이고요. 먼저 사거리가 1600km에 달하는 미국의 유명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그리고 노르웨이의 장거리 공대 함미사일 JSM, 그리고 이걸 이제 2026년까지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공대지 순항 미사일인 제즘, 너무나 자주 나오는 2027년까지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동시에 일본 국산 미사일 개발도 추진을 하고요. 사거리 1000km 이상의 12식 대함 유도탄 개량형을 25년까지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거리 3000km의 도서 방어용 고속 활공탄, 그리고 음속 5배 이상의 속도로 사거리 3000km까지 발사 가능한 극초음속 유도탄, 이런 것들을 2030년대 초까지 개발을 한다는 계획이라 이걸 딱 종합을 해보면 일본판의 킬체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반격 능력 정도 아닌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니까 줄줄이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은 아직 좀 한계가 있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일본도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이게 킬체인인지 우리처럼 KMPR 보복인지 자기들도 지금 헷갈려요. 그래서 개념을 좀 잡아가야 되고 사실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거는 소위 이제 이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해상자위대의 주요 전력으로 활용한다. 이 스탠드오프 조금 좀 약간 언어가 좀 잘 안 들어오시죠, 그렇죠? 네. 스탠드오프가 뭐냐면 상대가 나를 위협할 수 있는 위협권 밖에서 원거리에서 때린다라는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장거리 타격 미사일인데 장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인데 그 말을 안 쓰고 스탠드오프라는 약간 애매한 말을 아까 우리 호위함 얘기하듯이 그렇죠. 좀 어려운 영어 아닙니까? 스탠드업이만 우리가 아는데 스탠드오프는 모르죠, 솔직히. 네. 이게 결국 뭐냐면 토마호크 미사일 들어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토마호크 미사일을 도입을 해서 그 이지스함에 자신들 이지스함의 수직 발사대 VLS에 이제 발사를 합니다. 400발을 도입하기로 이미 그 미국하고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자체 개발하는 12식 대함 유도탄 개량형도 지상 이동식 발사대와 F2 전투기에만 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지스함에도 얘를 달겠대요. 자,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2030년대에 극초음속 미사일, 극초음속 유도탄 이것까지 개발 완료되면은 얘를 이제 잠수함에 집어넣겠답니다.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탑재 운영하는 거고 사실 우리가 자랑하고 있잖아요. 도산한창함 SLBM 쏠 수 있는 함정이다. 근데 일본은 여기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본의 구상대로라면은 자, 최남단인
오키나와에서 최북단인 홋카이도에 이르는 일본 전역에 장거리 미사일이 무려 1,500발이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중국의 그 움직임을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는 억제력을 갖추겠다. 굉장히 야심찬 구상이에요. 근데 그게 또 아니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이 그냥 알아서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본인 돈 들여도 한다니까 그냥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미국이 싫어하면 할 수 없는 일이고 네. 근데 미국은 환영하는 모양이 테니까 오히려 일본이 이렇게 미사일 전력을 독자적으로 구축을 하게 되면 주일 미군에는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투자 안 하면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이 미일 동맹의 억지력도 강화할 수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절약도 되고 예. 환영하는 그런 모양새죠. 근데 거기에 또 일본 정부가 우리 K방산에 어떤 뭐 자극이 됐는지 이제 제2방산 뭐 수출하려고 예, 막 그런 노력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팔 걷어붙이고 하려고 한다면서요? 네, 심지어 미국에다가 팔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에요? 미쯔비시 중공업이 라이센스로 만드는 일본산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미국에다 수출을 하기로 했고요. 예. 무기 수입 대국인 인도와 군함용 통신 안테나 수출을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 이탈리아하고 공동 개발하는 차기 전투기도 지금 수출할 태세입니다. 그럼 뭐 J리그, K리그 그런 것처럼 이것도 우리 K방산이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이게 조금 분명히 경쟁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 한 가지 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굉장히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무기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빨리 공급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일본은 사실은 무기 체계가 어떤 게 국제적으로 잘 팔릴지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 대신에 첨단 기술력만큼은 소재 기술이나 소위 소부장 기술만큼은 최고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우리 그 패트리엇도 수출했다고 얘기하지만요. 워낙 일본이 야 우리 수출할래 하면서 막 수출 진흥 정책 펼쳤는데 그 10년 동안 아무것도 판 게 없어요.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미국이 어떻게 보면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역수출한 거 아니에요, 결국. 자기 라이센스에서 하는 거를. 네. 그래서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자,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력만큼은 일본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강한 경쟁 상대가 분명히 될 수 있다. 거기다가 미국이 만약에 일본을 대놓고 지원해준다? 그러면 정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게다가 당장요, 자, 소위 미 해군이 자신들의 함정을 유지보수하는 MRO 사업,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외로 좀 풀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민국의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지금 여기에 도전하고 있는데 여기 일본 조선소와 경쟁하고 경쟁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좀 더 긴장하고 좀 말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좀 그 밀리터리 기사 보면 이 MRO 이게 MRO 3 얘기가 자주 나오던데요? 예, 그러니까 이 MRO 이게 이제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그러니까 유지보수예요, 유지보수. 그래서 이제 해군 함정이라고 하는 건 이 정기적인 정비, 보수, 분해, 수리 이거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이 있어서 이게 사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대형 전투함은 미국 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국가의 법이 정해져 있어요. 뭐 일본에 막 요코스카에 막 배치된 배라도 뭔가 문제가 있고 MRO를 하려고 그러면 미국 본토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가나가와현의 그 요코스카 항, 여기 그 미군 기지, 여기를 거점으로 전개하고 있는 미 해군의 7함대 소속의 구축함, 순양함, 상륙함 등 무려 20척 이상의 그 배들이 동맹국의 조선소를 이용할 수 있게 지금 미국이 한번 이 아이디어를 전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 해군이 이 MRO에 쓰는 비용이 2024년 예산으로 약 139억 불, 우리 돈으로 하면 18조 3,600억 원에 이릅니다. 근데 유지보수 사업인데 이러면 그래도 이거 판은 무지하게 크네요. 그럼요. 이게 다량의 무기 체계 막 장비 이런 것들이 막 복잡하게 탑재가 돼 있잖아요, 군함 안에. 그러면 설계하고 건조하는 거 못지않게 이거 유지보수하는 게 이게 엄청난 기술력을 요구하고 엄청난 공임수를 요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렇게 사실 이 배라는 게 짓는 것만큼이나 운용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MRO는 군함에 해당하는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게 건조만이 이게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건조만큼 유지보수가
정말 중요하다. 이거 전 세계를 누비는 미 해군이 누구보다 잘 아는 거죠. 예. 그럼 그동안은 이제 미 본토 가서 이렇게 뭐 MRO를 했는데 동맹국들 사이에서 이 뭐 MRO서 파트너를 이렇게 찾겠다 이렇게 생각을 전환하게 된 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미국의 중국 해군에 대한 위기감에서 이유를 찾고 있는데요. 중국이 전 세계 선박 생산 능력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네. 중국은 뭐 뭔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보유 전투함 규모를 현재 약 370척에서 2030년에는 440척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선박 생산 능력이 그 1%도 미치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를 거의 안 맞는다고 봐야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현재 290여 척인데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지금 남중국해 중심으로 해양 진출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게 확연한데 미 해군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MRO를 위해서 본토로 돌아가 있거나 돌아가는 중이거나 뭐 이런 항모가 오고 있는 중도 문제네요. 예. 오고 있는 중이거나 예. 이런 함선 군함이 많아지게 되면은 사실 중국에 대한 억지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가까운 한국,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같은 데서 이제 정비 수리가 가능하다면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예. 이제 전략적인 장점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럼 이것도 역시 또 수주전일 텐데 MRO 수주전 어떻게 좀 결과가 좀 예상이 됩니까? 사실들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 2위를 다투는 조선 강국이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국내 조선업계가 야 이제 미국 해군 MRO 시장에 우리가 드디어 들어가는구나 막 이 기대감이 넘쳐 흘렀는데 사실은 뭐 미국의 한국만을 바라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MRO 시장을 노리고 일본하고 인도가 경쟁자로 급부상한 겁니다. 예. 미국이 일본하고 인도로 눈을 돌리는 이유는 하나인데요. 이게 결국 뭐냐면 그 시설들이 얼만큼 잘 보호될 수 있냐. 소위 방공 체계의 마련 여부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조선소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유사시에 핵심 시설 보호하기 위해서 대형 경납고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공군기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배치가 돼가지고 해서 소위 방공 체계가 마련이 돼 있고 인도 같은 경우는 군 방공망 지원과 함께 조선소 차원에서 유격 체계를 갖추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 조선소 지역의 방공망 체계가 좀 약간 취약한 편이고요. 또 게다가 이게 좀 우리에게 쉽지 않은 싸움인 것이 일본은 사실 칠함대 기항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소위 미 해군의 인태 지역의 전진 기지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인도는 미국이 이제 소위 인도양에서 해양 임무를 수행할 때 중요한 기착지가 되고 결국은 뭐 일본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우리 이 경쟁국들이 해양 지정학적으로 매우 우리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점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그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뭐 세계 방산 시장이 이렇게 엄청 커지니까 뭐 일본의 이런 계속되는 변화가 본인들도 일부 좀 참여하고 싶기도 할 테고 뭐 어느 정도 뭐 이해가 안 가진 않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아시아 지역, 예. 일본의 대의무역에서 비중이 굉장히 높은 뭐 오세아니아 지역 이런 쪽의 군비 지출이 2022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7%나 증가를 해서 5,750억 달러, 768조입니다. 이렇게 거대해진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역시 우리 K방산의 이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좀 자극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 일본이 되게 부러워한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이러고 있다가는 우리는 좀 옛날에는 J가 먼저 붙고 K가 붙었는데 뭐 J팝 이런 식으로 아, 그렇죠. 이제 K-팝이죠, 맞죠? 예, 이제는 K가 먼저 붙고 그렇죠. J가 붙는 상황이 됐다는 게 이제 차이겠습니다만은 또 위기감들이 있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접근하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범 국가였던 일본이 헌법 수정을 통해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가 되는 그런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는데요. 뭐 우리 입장에서도 큰 변화인 만큼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마냥 편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또 현실적인 생각을 해보면 뭐 누구나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언제까지 묶어놓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났으니까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견제는 필요합니다. 견제는 뭐 해온 일이 있기 때문에 견제는 필요한데 한편으로는 또 어쨌든 이 동북아의 그 상황들이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 구조를 잘 만들어서 그 속에서 녹여내는 이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일본은 뭐 과거 전제주의 국가
전범 국가, 역사적 잘못 저질렀죠. 이거 뭐 변하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범죄를 다시 저지르려고 그런다? 그거 뭐 당연히 저지해야죠. 자, 그런데 지금의 일본은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 국가이자 북한 등 위협을 공유하는 안보 협력 대상이다. 이 부분을 바라봐야 될 거고요. 사실 뭐 적 공격에 대응하는 방역 능력을 가지겠다. 이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대세입니다. 이거 막연하게 반대해봐야 우리가 얻을 거 아무것도 없다. 되려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 안에서 자, 요게 우리에게 위협이 아니라 도움이 되도록 자위대를 활용하는 활용법. 필요하면 견제도 하고. 자, 그러면서 우리 안보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게임은 OTT 웨이브와 KFN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업도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한, 미, 일 이렇게 가야겠죠? 그렇죠. 한미일. 그러니까 아니 결국 이게 미국을 잘 활용해서 일본을 뒷다리를 거는 게 대한민국이 제일 잘하는 스키이기 때문에 하면 되죠. 하는 거. 함께 잘 가자는 그런 말씀이죠. 서로 미국을